1943년 12월 13일 아침 9시 27분, 필립 에데어 소인은 커티스 P-40N-노호크를 타고 인도 아삼 상공에서 선해 상승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쪽으로 약 5km 떨어진 아침 안개 속에서 64대의 일본 항공기가 나타났습니다. 이 항공기들은 그의 기지인 덴잔 비행장으로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23살의 에데어 소인은 89 전투 비행대대 소속으로 험프 공수 작전을 보호하며 43번의 전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편대가 나타났을 때 공중에 있던 유일한 조종사는 그뿐이었습니다. 이전 8주 동안 인도 북동부 전역의 라납군 비행장에 대한 일본군의 공습으로 지상에서 47대의 수송기가 파괴되었고 112명의 인원이 사망했습니다. 그의 P-40, 룰루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번호 44로 표시된 이 전투기는 6정의 59경 브라우닝 기관총을 장착하고 있었으며 약 12초 동안 연속 사격할 수 있는 충분한 탄약을 실었습니다. 적 편대는 24대의 미쓰비시 Ki-21 셀리 폭격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폭격기 편대의 이아래에는 약 40대의 나카지마 Ki-43 오스카 전투기가 겹겹이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버마에서 비슷한 규모의 공습은 무방비 상태의 비행장에서 90%의 명중률을 달성했습니다. 그의 아래 덴잔 비행장에는 중국 장제스 군을 위한 핵심 보급품을 실은 랄레대의 C-47 수송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63명의 부상병을 치료하는 아전 병원과 험프 작전을 날 하루 동안 지원하기에 충분한 랄로 비축량이 있었습니다. 만약 폭격기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비행장에 도달했다면 연합군의 히말라야 보급 작전에 몇 주 동안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아군 전투기들은 조르하트 기지에서 38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에데어는 랄로 계기를 확인했습니다. 내부 탱크는 가득 차 있었고 180갤런의 랄로는 전투 출력으로 약 90분의 비행 시간을 의미했습니다. 일본군 편대는 그의 아래 약 900m에 있었으며 비행장을 향해 시속 약 386km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표준 교리에 따르면 전투기 조종사는 5대1 이상으로 수적 렐세일 경우 지원군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에데어는 64대1의 불리한 확률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무전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판대를 그림자처럼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폭탄이 이미 떨어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혼자 공격하러 폭격 임무를 방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에데어는 스로틀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의 앨리슨 V1710 엔진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매니폴드 압력은 54인치까지 치솟았습니다. P-40은 시속 약 515km까지 가속했습니다. 그는 폭격기 편대 이 약 1200m 상공에 자리 잡았습니다. 태양을 등지고 남쪽에서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오스카 전투기들은 아직 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주의는 목표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에데어에게는 한 가지 이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습이었습니다. 일본 조종사들은 목표물 근처에서 전투기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지 약 32km 밖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에데어는 공격 경로를 계획했습니다. 먼저 선두 폭격기 편대를 공격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투기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폭격 정확도를 깨뜨리고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폭격 임무를 중단하도록 강요해야 했습니다. 선두 셀리 폭격기 그룹은 밀집 편대로 비행했습니다. 6대의 항공기가 세대씩 2개의 V 편대로 배달되어 있었습니다. 에데어는 기체를 뒤집고 기술을 아래로 당기며 폭격기들의 7시 상공에서 급강하했습니다. 그의 속도는 빠르게 붙었습니다. 시속 약 580km에 도달했습니다. P-40의 앨리슨 엔진은 최고 출력으로 포효했습니다. 거리는 빠르게 좁아졌습니다. 폭격기 승무원들은 아직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약 730m 거리에서 그는 발포했습니다. 6정의 59경 기관총이 불을 뿜었고 예광탄이 선두 폭격기를 향해 포물선을 그렸습니다. 탄환이 셀리 폭격기의 왼쪽 날개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직물이 찢어지고 금속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폭격기의 좌측 엔진이 주황색 불꽃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엔진 덮개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편대가 흩어졌습니다. 폭격기들은 좌우로 흩어졌고 그들의 밀집된 V 편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에데어는 기체를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실중력 가속도의 압력이 그를 좌석에 짓눌렀고 그는 기체를 오른쪽으로 굴렸습니다. 40대의 오스카 전투기들이 그에게로 급강하하고 있었습니다. 나카지마 Ki-43 오스카는 태평양 전역에서 가장 기동성이 뛰어난 전투기 중 하나였습니다. 나카지마 HA-115 엔진으로 1150마력을 내는 이 전투기는 약 4000m 상공에서 시속 약 530km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미국 전투기보다도 좁은 선의 반경으로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스카 전투기의 버터플라이 전투 플랩은 실속 없이 선의 시속도를 빠르게 줄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일본 조종사들은 이 이점을 무자비하게 이용했습니다. 이전 6달 동안 오스카 전투기들은 버마와 인도 북동부 상공에서 63대의 란합군 전투기를 격추했습니다. 에데어의 P-40N은 직선 비행에서는 더 빨랐지만 오스카의 선회율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어호크의 앨리슨 V1781 엔진은 3000rpm에서 1240마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기는 약 3600m 아래에서 시속 약 607km의 최고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선의 전투에서는 더 무거운 미국 전투기가 가벼운 일본 항공기보다 에너지를 더 빨리 잃었습니다. 오스카에 대한 표준 P-40 전술은 간단했습니다. 절대로 그들과 선회전을 하지 마십시오. 속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치고 빠져야 합니다. 멀리 벗어나 다시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에데어는 멀리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도망친다면 폭격기들은 재편성하라 딩겐에 대한 공격을 완료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판대에 계속 압력을 가해야 했습니다. 그들을 흩어지게 하고 불안하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설령 혼자서 40대의 오스카와 싸워야 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선두 4대의 오스카 전투기가 그의 럴시상공에서 느슨한 핑거 포메이션으로 다가왔습니다. 에데어는 N쪽으로 굴러 기술을 올리고 선두 전투기를 향해 2초 동안 사격했습니다. 59경 탄환은 높게 빗나갔습니다. 오스카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의 펀대기도 뒤를 따랐습니다. 에데어는 방향을 바꾸어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급강하였습니다. 2대의 오스카가 위에서 다시 급강하였습니다. 그는 약 365m 거리에서 그들을 발견했고 상승 좌회전하며 다시 발포했지만 명중시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탄약 계기판에는 6정의 총에 걸쳐 800발의 탄환이 남아있다고 표시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발사 속도로 약 6번 더 공격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전투기 어모 뒤에서 셀리 폭격기들은 재편성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6대 6의 그룹이 다시 편대로 모여들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다시 V 폭격 편대를 이루면 공격을 강행할 것이었습니다. 에데어에게는 폭격기들이 딩겐 상공의 투하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아마 90초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기체를 수평으로 돌리고 스로틀을 끝까지 밀어넣은 다음 다시 폭격기들을 향해 급강하였습니다. 8대의 오스카가 그를 따라 급강하였습니다. P-40은 급강하 중에 시속 약 652km까지 가속했습니다. 오스카 전투기들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에데어는 거리를 벌린 후 폭격기 고도에서 기체를 빼내어 오른쪽 셀리 편대에 정렬했습니다. 거리는 약 274m였습니다. 그가 발포했습니다. 예광탄이 선두 폭격기의 오른쪽 엔진에 집중되었습니다. 미쓰비시 HA-101 공랭식 엔진이 화람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폭격기는 오른쪽으로 굴렀고 불꽃과 잔해를 뿜어냈습니다. 그의 펀대기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대항을 이탈했습니다. 에데어는 방향타를 차서 N쪽으로 미끄러지며 다른 셀리 폭격기를 향해 발포했습니다. 그의 탄환은 폭격기의 앓은 동체 에피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Ki-21은 승무원을 위한 장갑보호 장치가 없었고 자동 밀봉 연료 탱크도 없었습니다. 1936년에 설계된 이 폭격기는 1943년 기준으로 이미 구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250파운드의 폭탄을 실을 수 있었고 이는 딩겐 비행장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오스카 전투기들이 다시 접근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랄도 데랐습니다. 에데어의 랄로 계기판에는 162갤런의 랄로가 남아있다고 표시되었습니다. 그의 탄약 계기판에는 650발의 탄환이 남아있었습니다. 폭격기들은 딩겐에서 약 3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폭탄 투하 범위에 도달하기까지 아마 4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엔진이 과랄되기 시작했습니다. 앨리슨 V1781은 액체 냉각 엔진이었습니다. 냉각수는 실린더 헤드와 블록 내부의 통로를 순환하며 연소야를 흡수했습니다. 그런 다음 동체 아래에 장착된 라디에이터를 통해 흘러갔습니다. 50인치 이상의 매니폴드 압력을 사용하는 전투 출력 설정에서는 엔진이 극심한 온도를 발생시켰습니다. 냉각 시스템은 이러한 설정에서 약 20분 동안 지속적인 작동을 견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에데어는 11분 동안 최고 출력으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냉각수 온도 계기판은 화씨 230도를 가리켰습니다. 정상 작동 온도는 210도였습니다. 250도에 도달하면 엔진은 고장 나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엔진을 식히기 위해 출력을 줄이거나 공격을 포기하고 기지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계속 싸우면서 적진 상공에서 엔진 고장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셀리 폭격기들은 딩겐에서 약 27km 떨어져 있었고 여전히 폭격 범위 내에 있었으며 위협적이었습니다. 에데어는 스로틀을 계속 앞으로 밀었습니다. 두 대의 오스카가 그에게 정면으로 다가왔습니다. 접근 속도는 시속 약 965km를 초과했습니다. 두 전투기 모두 약 457m 거리에서 발포했습니다. 에데어는 그들의 총구 섬광을 보았습니다. 7.7mm 예광탄이 그의 기수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맞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그의 더 무거운 59경 탄환은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더 멀리 도달했습니다. 약 320m 거리에서 그의 탄환이 N쪽 오스카의 엔진 덮개를 강타했습니다. 가벼운 전투기는 흔들리더니 N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하얀 냉각수 증기를 남겼습니다. 그의 펀대기도 뒤를 따랐습니다. 에데어는 오른쪽으로 굴러 급강하였습니다. 그의 냉각수 온도가 240도에 도달했습니다. 셀리 폭격기들은 목표물에서 약 24km 떨어져 있었습니다. 6대씩 두 편대는 다시 폭격 V 편대를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 편대는 흩어져 있었습니다. 세 대의 폭격기는 다시 합류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에데어는 다시 선두 편대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6대의 오스카가 그를 요격하려 했습니다. 그는 시속 약 627km로 그들을 지나쳐 급강하여 그들이 따라오기에는 너무 빨랐습니다. 폭격기 고도에서 그는 수평 비행을 하며 선두 셀리 폭격기를 향해 발포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람발 사격은 폭격기의 오른쪽 날개 뿌리를 강타했습니다. 날개 구조가 파괴되었습니다. 바깥쪽 패널이 위로 접히며 찢겨 나갔습니다. 셀리 폭격기는 뒤집히며 스핀에 빠졌습니다. 낙하산은 없었습니다. 승무원들은 그 폭격기와 함께 추락했습니다. 편대가 다시 흩어졌습니다. 폭격기들은 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폭격 정확도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설령 지금 폭탄을 투하한다 해도 폭탄은 비행장에 집중되지 않고 수 킬로미터에 걸쳐 정글에 흩어질 것이었습니다. 에데어는 기체를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냉각수 온도 계기판은 248도를 가리켰습니다. 엔진은 거칠게 작동했습니다. 그는 조종 스틱을 통해 진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린더 내부에서 폭발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과도한 랄로 인한 족이 점화났습니다. 곧 출력을 줄이지 않으면 엔진이 멈출 것이었습니다. 8대의 오스카가 위에서 그에게 급강하였습니다. 그는 그들을 늦게 발견했습니다. N쪽으로 기체를 굴렸지만 너무 느렸습니다. 7.7mm 탄환이 그의 오른쪽 날개를 뚫었습니다. 직물이 찢어지고 금속이 찌그러졌습니다. 한 발의 탄환이 그의 오른쪽 에일러론 조종관을 강타했습니다. 에일러론 반응이 흐물흐물해졌습니다. 수평 비행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오른쪽 스틱 압력이 필요했습니다. 또 다른 연발 사격이 그의 동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탄환이 그의 엔진 덮개에서 불꽃을 튀겼습니다. 한 발은 방화벽 뒤에 냉각수 저장고를 뚫었습니다. 녹색 냉각수가 그의 아뷰리에 뿜어졌습니다. 엔진 온도 계기판은 260도를 넘어섰습니다. 엔진 덮개 이음새에서 증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오일 압력이 떨어졌습니다. 앨리슨 엔진이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에데어는 스로틀을 확 당겼습니다. 엔진 RPM은 3000에서 2400으로 떨어졌습니다.
고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출력이 아니었습니다. P-40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당 약 300m로, 그 후에는 분당 약 457m로 떨어졌습니다. 오스카 전투기들은 그의 일을 선회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엔진에 불이 붙었습니다. 액체 냉각 항공기 엔진의 화재는 예측 가능한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타오르는 냉각수가 기화되어 불이 붙습니다. 불꽃은 공기 흐름에 이끌려 엔진 덮개를 따라 앞으로 퍼져나갑니다. 만약 불이 엔진 왼쪽을 따라 흐르는 랄로 라인에 도달하면 항공기는 폭발합니다. 에데어에게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까지 아마 30초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엔진 화재 발생 시 표준 절차는 즉시 엔진을 끄고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도는 약 2,400m에 불과했고 빠르게 하강 중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일본군 순찰대가 활동하는 정글 상공에서 아군 지략까지 약 19km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엔진을 계속 작동시켰습니다. 앨리슨 엔진의 랄로 혼합 비율은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에데어는 혼합 제어 레버를 유유 차단 위치로 3초 동안 당겨 랄로 공급을 중단시켰습니다. 불꽃의 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혼합 제어 레버를 다시 앞으로 밀었습니다. 엔진은 기침하듯 작동하다가 다시 시동이 걸렸지만 거칠게 돌아갔습니다. 출력은 약 60%까지 떨어졌습니다. 상승하기에는 부족했고 수평 비행을 겨우 유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불타는 손상된 엔진으로 기환하거나 적진 상공에서 항공기를 버리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셀리 폭격기들은 딩겐에서 약 21km 떨어져 있었고 여전히 돌아와 공격할 수 있는 거리였지만 그들의 편대는 이미 해체되었습니다. 개별 폭격기들은 버마를 향해 남동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공습은 저지되었습니다. 비행장은 안전했습니다. 에데어는 남서쪽으로 약 69km 떨어진 그의 기지 나굴리를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엔진이 계속 작동한다면 약 15분의 비행 시간이었습니다. 6대의 오스카가 그를 따라왔습니다. 약 2100m 고도에서 그의 엔진 오일 압력이 0으로 떨어졌습니다. 앨리슨 엔진은 오일 압력을 통해 커넥팅 로드, 크랭크사프트, 캠사프트를 윤활했습니다. 오일 압력이 없으면 금속이 금속과 맞닿아 마찰했습니다. 마찰은 열을 발생시켰습니다. 열은 팽창을 일으켰고 부품들은 멈춰 섰습니다. 에데어는 엔진 진동이 증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프로펠러는 불규칙하게 바람개비처럼 돌기 시작했습니다. 출력은 더욱 떨어졌습니다. 그의 비행 속도는 시속 약 290km로 하락했습니다. P-40의 실속 속도는 120마일 매시였습니다. 그는 조종 비행과 추락 사이의 라류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서 오스카기들이 400야드까지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엔진이 완전히 멈추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그가 탈출하거나 추락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한 대의 오스카기가 나란히 비행했습니다. 아데어는 조종사의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일본 조종사는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항공기를 착륙시키십시오. 항복하십시오. 포로가 되십시오. 아데어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6000피트 상공에서 란기가 조종석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엔진 화재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기판 뒤의 전기 배선에서 발생한 란기였습니다. 선체를 맞춘 총탄들이 조종 케이블을 절단하고 전기 시스템을 손상시켰습니다. 란기는 그의 눈과 목을 태웠습니다. 그는 캐노피를 날았습니다. 바람이 란기를 일부 걷어냈습니다. 그러나 기류는 숨쉬기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비행 속도는 160마일 매시로 떨어졌습니다. 오스카기들은 물러섰습니다. 그들은 탄약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미국 조종사는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항공기는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엔진은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글에 추락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높이 선회하며 그가 하강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4000피트 상공에서 아데어의 오른쪽 에일러론 조종 케이블이 끊어졌습니다. 에일러론은 완전히 꺾였습니다. P-40은 오른쪽으로 기울며 기수가 급강하였습니다. 그는 양손으로 조종관을 뒤로 당겼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케이블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는 피치 제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기수는 계속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의 비행 속도는 증가했습니다. 200마일 매시, 220, 그리고 250마일 매시까지 올랐습니다. 정글이 그에게 달려드는 듯했습니다. 고도는 3000피트, 2500피트, 2000피트였습니다. 그는 추락할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P-40의 손상된 에일러론은 오른쪽 날개를 아래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고장난 엘리베이터 케이블은 수평 안정판을 기수가 아래로 향하는 위치에 고정시켰습니다. 중력과 공기역학적 힘이 항공기를 제어 불능 상태로 급강하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기역학은 양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만약 아데어가 항공기를 거꾸로 뒤집는다면 어떨까요? 손상된 에일러론은 오른쪽 날개를 아래 대신 위로 밀어낼 것입니다. 기수가 아래로 향하는 트림에 고정된 엘리베이터는 꼬리를 아래로 밀어 기수를 들어 올릴 것입니다. 거꾸로 비행하는 것은 조종 입력의 방향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정상 비행에서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던 손상이 거꾸로 뒤집혔을 때는 그를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정글 2800피트 상공에서 아데어는 P-40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1G의 부하가 그를 어깨끈에 강하게 눌렀습니다. 피가 그의 머리로 쏠렸습니다. 그의 시야는 가장자리부터 붉게 변했습니다. 앙의 G 부하를 위해 설계된 랄로 시스템은 거꾸로 뒤집힌 상태에서 엔진의 랄로를 공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앨리슨 엔진은 기침하고 덜컥거렸습니다. 거의 멈출 뻔했지만 다시 작동했습니다. 엔진은 거칠게 작동했지만 동력을 생산했습니다. 기수가 올라왔습니다. 하강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1200피트 상공에서 P-40은 수평을 유지했습니다. 140마일 매시의 속도로 거꾸로 비행했습니다. 아데어는 40초 동안 거꾸로 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비행 속도는 160마일 매시로 증가했습니다. 그는 분당 50피트의 속도로 느리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랄로 부족 문제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엔진이 다시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체를 다시 똑바로 돌렸습니다. 손상된 조종 장치들은 즉시 기수를 아래로 밀어냈습니다. P-40은 다시 하강했습니다. 분당 600피트의 속도였습니다. 아데어는 300피트를 이룰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기체를 뒤집었습니다. 기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는 랄로 부족으로 인해 다시 똑바로 돌리기 전에 200피트를 상승했습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뒤집어서 상승하고 똑바로 돌려서 랄로가 제대로 공급되도록 했습니다. 뒤집고 상승하고 뒤집고 하강하고 다시 뒤집어서 상승했습니다. 이에 선회하던 라서대의 오스카기들이 이 불가능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볼타는 엔진과 손상된 조종 장치를 가진 미국 P-40이었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비행하다가 똑바로 비행하기를 반복하며 추락을 거부했습니다. 마치 죽음을 거부하는 부상당한 동물처럼 고도를 확보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한 대의 오스카기가 조사하기 위해 급강하였습니다. 아데어는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고도를 얻기 위해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그런 다음 일본 전투기를 향해 똑바로 돌렸습니다. 오스카기는 방향을 돌렸습니다. 미국 조종사는 미쳤거나 필사적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오스카기들은 교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동쪽 버마를 향해 방향을 돌렸습니다. 아데어는 나굴리를 향해 계속해서 회전하며 상승했습니다. 그의 랄로 게이지는 83갤런을 가리켰습니다. 오일 압력 게이지는 제로를 가리켰습니다. 바늘은 9분 동안 제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엔진은 지금쯤 멈췄어야 했습니다. 커넥팅 로드는 크랭크샤프트에 용접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엔진이 여전히 작동한다는 사실은 기계적 논리를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앨리슨 엔진은 관성, 마찰, 그리고 내부 부품에 남아있는 미세한 오일막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도는 3000피트에 도달했고, 이어서 4000피트까지 올랐습니다. 나굴리 기지는 남서쪽으로 21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현재 속도를 유지한다면 약 11분 거리였습니다. 그의 냉각수 온도 게이지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바늘은 어느 시점에 녹아 떨어졌습니다. 연기는 여전히 카울링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불꽃은 사그라들었습니다.
화재가 모든 가롱 난로를 태웠거나 냉각수 부족으로 인해 불이 꺼졌을 것입니다. 5000피트 상공에서 아데어는 나굴리 비행장을 발견했습니다. 활주로, 관제탑, 방호벽, 그리고 안전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랜딩 기어는 유압식이었습니다. 유압 시스템은 엔진 동력으로 작동했습니다. 그의 엔진은 최소한의 동력만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안전히 멈출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기어를 내리고 엔진이 멈춘다면 그는 활주로에 미치지 못하고 기어를 내린 채 추락할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기어를 올린 채 배면 착륙을 시도했다면 어땠을까요? 충격으로 남은 연료 탱크가 파열되어 항공기가 불탔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엔진이 고장나기 전에 기어를 내리고 잠가야 했습니다. 그는 기어 레버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오른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때문이었습니다. 조종석 연기는 14분 동안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어 레버를 아래로 당겼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P-40의 유압 시스템은 제곱인치당 1000파운드의 압력으로 작동했습니다. 엔진 구동 펌프에 의해 가압된 유압액은 강철 라인을 통해 액추에이터로 흘러갔습니다. 액추에이터는 랜딩 기어를 확장하고 수축시켰습니다. 엔진이 최소한의 동력만 생산하고 있었기에 유압 펌프는 충분한 압력을 생성하지 못했습니다. 기어는 올라간 위치에 고정된 채였습니다. P-40에는 백업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종석 N쪽에 장착된 수동 핸드펌프였습니다. 펌프 손잡이를 28번 펌프질하면 유압 시스템에 충분한 압력이 수동으로 가해져 기어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아데어는 N손으로 펌프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오른손은 조종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는 펌프질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어는 계속 올라가 있었습니다. 핸드펌프는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양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조종간을 놓는 것은 항공기 제어를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손상된 에일러론과 엘리베이터는 즉시 기술을 아래로 밀어낼 것이었습니다. 그는 좌석 뒤로 손을 뻗어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그것을 조종간에 감고 좌석 프레임에 걸어 단단히 조였습니다. 이 임시 장치는 조종간을 대략 중립 위치에 고정시켰습니다. 완벽한 제어는 아니었지만 항공기를 똑바로 비행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양손으로 핸드펌프를 잡고 힘껏 펌프질했습니다. 5번, 10번, 15번, 23번째 펌프질에서 그는 저항을 느꼈습니다. 유압이 구축되고 있었습니다. 28번째 펌프질에서 그는 조종석 아래에서 덜컥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N쪽 주착륙 장치가 확장되고 잠겼습니다. 3초 후에 오른쪽 주착륙 장치도 내려왔습니다. P-40은 이제 항력이 증가했습니다. 기어를 내리는 것은 항력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그의 비행 속도는 160마일 매시에서 135마일 매시로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실속 속도 이상이었지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엔진은 이제 아마도 40%의 동력만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기어를 내린 채 고도를 유지하기에는 겨우 충분한 동력이었습니다. 나굴리 활주로는 7마일 앞에 있었습니다. 3분 거리였습니다. 그의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회색 가장자리가 주변에서 다쳐왔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이 그의 뇌 기능을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흔들며 활주로에 집중했습니다. 6마일 남았습니다. 그의 엔진 온도 게이지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310도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위험 한계선을 훨씬 넘어선 수치였습니다. 엔진 내부의 금속 부품들이 열로 인해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라이 공간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언제라도 피스톤이 고착되거나 밸브가 걸리거나 커넥팅 로드가 부러질 수 있었습니다. 5마일 남았습니다. 나굴리 관제탑 직원들은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카울링에서 란기를 내뿜으며 불규칙하게 비행하는 P-40이었습니다. 랜딩 기어도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정상적인 착륙 접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플랩을 내리고 속도를 줄여 주 바퀴부터 착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표준 착륙 절차였습니다. 그러나 아데어의 플랩도 유압식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엔진 동력으로는 기어와 플랩 모두에 충분한 유압을 공급할 수 없었습니다. 기어는 내려와 있었지만 플랩은 올라간 채였습니다. 플랩 없이 착륙하는 것은 더 높은 착륙 속도를 의미했습니다. 90마일 매시 대신 120마일 매시였습니다. 그것은 더 긴 착륙 거리를 의미했습니다. 나굴리 활주로는 4,000피트 길이였습니다. 손상된 항공기로 플랩 없이 착륙하려면 최소 3,000피트가 필요했습니다. 만약 그가 비행 속도를 유지한다면 가능했습니다. 만약 엔진이 계속 작동하고 그가 부드럽게 착륙한다면 말입니다. 활주로에서 2마일 떨어진 곳에서 그의 엔진이 멈췄습니다. 프로펠러는 공회전하며 멈췄습니다. 동력도 추진력도 없었습니다. P-40은 글라이더가 되었습니다. 매우 형편없는 글라이더랐습니다. 어호크의 활공 비율은 대략 8대1이었습니다. 2,000피트 고도에서 그는 약 3마일을 활공할 수 있었습니다. 활주로는 2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상된 항공기는 전투 피해로 인한 추가적인 항력이 있었습니다. 날개와 동체에 난 총알 구멍이 기류를 방해했습니다. 그의 실제 활공 비율은 정상보다 나빴습니다. 아마도 6대1 정도였습니다. 그는 활주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활주로에 못 미쳐 정글에 추락할 것이었습니다. 64대의 일본 항공기를 살아남고 11분 동안 거꾸로 비행하고 15분 동안 멈춰가는 엔진을 조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나쁜 순간에 엔진이 멈췄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서 200야드 떨어진 곳에서 추락할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훈련 중 기억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교관이 P-40의 활공 성능에 대해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거꾸로 비행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상 활공에서 항공기는 기수가 먼저 내려가며 하강합니다. 중력이 아래로 끌어당기고 날개는 양력을 생성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뒤집히면 공기역학은 반대가 됩니다. 정상 비행 시 양력을 2로 생성하도록 설계된 날개 캠버는 거꾸로 뒤집혔을 때 하강력을 생성합니다. 그러나 특정 받음각에서는 이 력전이 정상 비행보다 더 적은 항력을 발생시킵니다. 거꾸로 활공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항력을 줄여 비행 거리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이 원리는 훈련 중에 간략하게 언급되었습니다. 어떤 교관도 조종사들이 실제로 이것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아데어는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활주로에서 1마일 떨어진 1800피트 상공에서 기체를 뒤집었습니다. 피가 그의 머리로 다시 쏠렸습니다. 그의 시야는 다시 붉게 변했습니다. 그는 거꾸로 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정글이 그의 아래를, 아니 그의 위를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근감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비행 속도는 125마일 매시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하강 속도는 분당 500피트였습니다. 이것은 정상 비행 시 겪었던 분당 700피트보다 더 나은 수치였습니다. 나굴리 관제탑 직원들은 랜딩 기어를 내린 채 접근하는 거꾸로 된 P-40을 보았습니다. 거꾸로 된 상태에서 기어를 내리는 것은 공기역학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조적으로도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아래에서 오는 공기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기어 도어는 이제 위에서 오는 하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어는 버텼습니다. P-40은 거꾸로 된 상태로 접근을 계속했습니다. 지상에서 기술 상사 로버트 마르티네즈라는 승무원장은 쌍안경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거꾸로 된 항공기를 보았습니다. 기어가 내려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엔진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의 첫 생각은 일본 조종사가 P-40을 훔쳐서 비행장을 기총소사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르티네즈는 가장 가까운 59경 기관총 진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3명의 다른 지상 요원들이 그를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기관총 배치 지점에 도달하라 다가오는 항공기를 향해 무기를 조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데어는 400피트 고도에 있었습니다. 활주로 시작점에서 반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거꾸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야는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회색 터널이 닫혀 들어왔습니다. 일산화탄소와 유메지 부하가 그의 뇌를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마도 20초의 의식이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기체를 똑바로 돌리고 활주로와 정렬하러 착륙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일찍 똑바로 돌리면 손상된 조종 장치가 기술을 아래로 밀어 추락할 것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돌리면 활주로를 지나칠 것이었습니다. 200피트 고도, 활주로 시작점에서 300야드 떨어진 곳에서 아데어는 기체를 똑바로 돌렸습니다. 손상된 에일러론은 즉시 오른쪽 날개를 아래로 밀어냈습니다. 그는 왼쪽 조종관으로 대응하며 항공기와 싸웠습니다. 그는 날개를 수평으로 강제로 유지했습니다. 기수는 떨어지려 했습니다. 그는 조종관을 뒤로 당겼습니다. 고장난 엘리베이터 케이블은 그에게 부분적인 제어를 제공했습니다.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충분했습니다. P-40은 가파른 각도로 활주로를 향해 하강했습니다. 기수는 높이 들려 있었고 날개는 흔들렸습니다. 마르티네즈의 기관총 조원들은 항공기를 추적했습니다. P-40은 분명히 손상되었습니다. 양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군일 수도 있고 적군일 수도 있었습니다. 3초 후에 항공기는 경계선을 넘어설 것이었습니다. 활주로 진입 한계선이 보랐습니다. 마르티네즈는 발포할지 아니면 사격을 중지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사격을 중지했습니다. 어데어는 90피트 상공에서 빠르게 하강하며 한계선을 통과했습니다. 너무 빠르고 너무 가파른 하강이었습니다. P-40은 마지막 90피트를 4초 만에 강하했습니다. 주 바퀴가 콘크리트 활주로에 거세게 부딪혔습니다. 7지의 충격이었습니다. 랜딩 기어 지지대가 완전히 압축되었습니다. 꼬리 바퀴도 강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새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오른쪽 주 랜딩 기어가 무너졌습니다. 오른쪽 날개가 떨어졌습니다. 날개 끝이 활주로에 부딪혀 박혔습니다. 항공기는 오른쪽으로 크게 회전하며 180도를 돌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꽃과 콘크리트 조각들이 튀었습니다. 항공기는 200피트를 뒤로 미끄러진 후 멈춰 섰습니다. 엔진 칸에서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항공기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어데어는 12초 동안 조종석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어깨끈을 풀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날개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날개 접합부를 붙잡고 몸을 지탱했습니다. 지상 요원들이 그에게 다가가 내려오는 것을 도왔습니다. 마르티네즈는 소방대원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엔진 카울링을 열었습니다. 앨리슨 엔진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피스톤은 고착되었고 크랭크 축은 휘어졌습니다. 오일팬은 파랄되어 냉각수가 사방에 흘렀습니다. 어데어는 마르티네즈와 함께 항공기 주위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손상된 부분을 세어보았습니다. 동체에는 16발의 총알 구멍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날개에는 7개, 왼쪽 날개에는 4개의 구멍이 있었습니다. 한 발은 오른쪽 에일러론 제어 케이블을 완전히 끊어 놓았습니다. 다른 한 발은 유압 저장고를 관통했습니다. 세 번째는 계기판 뒤에 2개의 전기 배선을 잘랐습니다. 엔진은 과랄과 오일 부족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모든 실린더에는 긁힌 자국이 보였습니다. 3개의 커넥팅 로드는 크랭크 축에 용접되어 있었습니다. 냉각 시스템도 파괴되었습니다. 루루벨은 다시는 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필립 어데어는 딩겐 비행장을 구해냈습니다. 정보 보고서는 24대의 셀리 폭격기 모두가 폭탄을 투하하지 않고 돌아갔음을 확인했습니다. 일본군 편대는 목표물에서 15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흩어졌습니다. 40대의 오스카 전투기들이 빈 폭격기들을 범하로 호위했습니다. 연합군 시설의 폭탄은 한 발도 명중하지 않았습니다. 지상에서는 사상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얄레대의 C-47 수송기들은 계속해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험프 공수 작전은 중단 없이 이어졌습니다. 1943년 12월 16일, 임무가 끝난 지 3일 후였습니다. 10공군 본부는 어데어와 교전에 대해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공격 순서와 뒤집힌 비행 기술, 그리고 착륙 접근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비행 군의관들이 그를 진찰했습니다. 임무 후 72시간이 지났는데도 그의 혈액 내 일산화탄소 수치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비행의 마지막 11분 동안 심각한 중독 상태로 비행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정도의 손상은 그를 의식을 잃게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는 오직 의지만으로 어떻게든 기능을 유지했습니다.
1944년 1월 8일, 미국 중국 버마 인도 전구사령관인 조셉 스티럴 중장은 필립 어데어 2등 중위에게 은성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훈장 포착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943년 12월 13일, 어데어 중위는 홀로 비행했습니다. 그는 란합군 시설을 공격하는 64대의 적 항공기 편대와 교전하라 이를 붕괴시켰습니다. 심각한 항공기 손상과 개인적인 부상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이로써 중요한 보급 시설의 파괴를 막았습니다. 어데어는 80 전투 비행단과 함께 95번의 전투 임무를 더 수행했습니다. 그는 5대의 적기를 격추하라 에이스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1944년 7월, 그의 마지막 임무에서 그는 버마 북부 상공에서 2대의 키-43 오스카기를 격추했습니다. 그는 1944년 9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그는 공군에 30년 동안 복무했습니다. 그는 1971년 대령으로 전역했습니다. 80 전투 비행단, 즉 버마 벤시스는 1945년 8월까지 작전을 계속했습니다. 이 부대는 공중전에서 410세대의 일본 항공기를 파괴했습니다. 또한 지상에서 147대를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63명의 조종사를 전사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의 머리 해골 희장은 중국 버마 인도 전구에서 가장 잘 알려진 표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P-45호크는 P-51 머스탱이나 P-47 썬더볼트의 명성에는 결코 미치지 못했습니다. 어호크는 두 항공기보다 느렸습니다. 어호크는 15,000피트 이상에서는 효과적으로 싸울 수 없었습니다. 1943년에는 이미 구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필립 어데어와 같은 결단력 있는 조종사들의 손에서 튼튼한 커티스 전투기는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항공기의 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종사의 용기와 기술이었습니다. 조종사 1명, 낡은 전투기 1대, 그리고 적 항공기 64대, 1943년 12월 13일이었습니다. 필립 어데어는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역경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손상된 조종 장치에 대한 그의 해결책은 11분 동안 뒤집힌 상태와 똑바로 선 상태를 번갈아 가며 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모든 표준 비행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랜딩 기어를 내린 채 뒤집힌 상태로 착륙하는 그의 접근 방식은 이전에는 시도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버마 벤시스와 한 명의 P-40 조종사가 일본군 전체의 공습을 저지했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락사를 보존해야 하는지 상기시켜준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잊혀진 영웅들을 위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그러면 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또한 가족 중에 중국 버마 인도 전구에서 복무한 사람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